알면 당신도 법대랑! 자, 12월은 연말정산의 달.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은 인생 연말정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삶의 연말정산 같은 방송 법대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서포트하는 여자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법태랑과 함께 2년째 연말정산 중인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법 내려온다 하면서 올해 2022년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민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법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토끼하고 멤버 체인지의 그런 그러니까. 시기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다사다난했던 네. 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전 팀장도 다사다난했군요. 나도 다사다난했는데. 그래요? 신변은 다사다난했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아이고. 내년에는 다 모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건강이 참 중요한데 잃기 전에는 또 건강이 중요한 걸 몰라서 다들 좀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저마다 2022년을 보내면서 이때는 정말 1년을 잠시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태랑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 하나씩 좀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법? 일단 준비된 내용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뭐요? 네, 일단 저는 가사 근로자법 통과된 것 2021년도였는데요.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소개도 시켜드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업체에서 연차와 유급휴가 그리고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 등 이렇게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파출부라든지 가정부라든지 이렇게 호칭도 분분하고 그랬지만 맞아. 정식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 기관에 고용된 가사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거였는데 이게 아주 기분 좋은 법안이었어요. 전 팀장은요? 준비된 법안. 저는 이제 일상이 배달을 시켜 먹기 때문에 이 배달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좀 법안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된 산업체 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배달 라이더들도 맞아. 이제 산재보험 그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한 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동안 이 특고 전속성 때문에 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는 거였죠? 맞습니다.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그리고 그 종사 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 전속성의 요건이 폐지가 됐고요. 그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고 그에 걸맞는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업무상 재인정 기준 등도 규정한 법안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김현웅 아나운서님도 생각나는 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준비한 법안이 있습니다. 일명 박송이법으로 불리는 공연법 개정안, 안전관리 목적과 권리, 사항을 명확히 한 법인데 앞으로는 정말로 공연장에서 목숨을 잃었던 박송희 씨와 같은 억울하고 슬픈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외에도 한 번 더 알려드릴 법들이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시간 관계상. 맞아요. 하나씩만. 네네네. 그리고 하나씩만 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하면 쭉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길게 하면은 또 안 하지만 못해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다시 보게 되니까. 우리도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방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법태랑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궁금하다 하면은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법안이 있다. 또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되나 이런 것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올해 마지막 방송도 열심히 달려야 될 텐데 오늘 법 주제는 뭐죠? 네, 오늘 법태랑 주제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입니다. 일과 건강 거기에 사랑까지
함께 보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말 연초 덕담과 같은 주제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이 대단한 법을 만들고 계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공항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SOC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네네. 정책이 좀 네.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24시간 간병을 하는데 심한 경우는 20만 원까지도 하루 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도 아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데 일몰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를 입법을 해서 지속성을 갖는 제도로 좀 전환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운동,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양천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계신 이용선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올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2022년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두 개의 중요한 선거에 패배를 해서 예. 반성하고 또 자성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생에 대해서 또 국가 경제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이런 노력이 매우 필요해서 그걸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뭐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의원님께서는 노동운동, 시민운동 활동가로 무려 30년을 종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30년 그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3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기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네네네. 80년대는 대체로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노조민주화 운동을 포함해서 네. 전노협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민주노총 전신이죠. 네네. 그걸 결성하는 작업. 그러니까 80년대는 노동운동으로 제가 세월을 좀 보냈고요. 90년대는 경실련 또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같은 시민운동으로 2012년까지 그런 시민사회 운동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전후로 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되겠다 해서 2010년 야권연대 시민사회 운동 일환으로 참여를 하고 2012년 혁신과 통합, 야권 통합에 참여하면서 정치로 좀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서 출마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흐름이 그렇게 정치계로 이렇게 입문하신 거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하면서 뭔가를 좀 더 많이 바꿀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정치가 어떻든 바로 쓰지 않고서 우리 사회 각계의 변화, 각 분야의 변화들을 좀 제대로 하기 어렵겠다라는 그 인식하에 정치로 몸이 옮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이렇게 딱 뵈면은 첫 느낌이 굉장히 간단히 있어 보이세요. 그렇습니까? 몸은 굉장히 날씬하신데 아까 이렇게 계속 손을 봤는데 손이 굉장히 크시네요. 그렇습니까? 두툼하시고 이렇게 강단이 있어 보이시는 인상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갈등 조정 역할을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특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시민사회 수석실은 기본적인 그 업무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방금 얘기한 중요한 사회적 갈등 의제를 정리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사회 쪽이나 종교계 같은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그룹하고의 그 어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이제 그 민원, 국민들의 민원과 또 제도개혁, 이런 세 가지 영역을 다뤄왔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특히 탄핵의 흐름 속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쌓인 묵은 숙제, 예를 들면 한 10년 묵은 숙제 중에 쌍용 자동차 그 해고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직을 좀 해결했다든지 공공조달 혁신 작업을 시민사회 수석실이 맡아서 했는데 그때 이제 조달 분야의 한 1% 정도는 그 별도의 트랙으로 해서 수요기관과 공급기관들이 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실적이 없어도 그 적극 행정으로 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이번에 PCR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검증기가 그 과정에서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또 혁신 작업도 했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을.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자, 이제 지역구가 서울 양천구 을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매주 소통데이라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소통데이. 말 그대로 그냥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날이라고 칭하신 건가요? 뭐 뭘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보시면 되고요. 예, 뭐 데이는 날인데. 그렇죠. 그 이제 국회의원도 그 지역 주민과의 강한 그 유대 관계. 유대 협력을 네, 하지 않으면 안 네. 되는 시대거든요. 네, 네. 저희가 그 코로나 시대가 그 외로는 매월 2번씩 주민들하고 주로 주말에 예. 한 2-3시간 정도 그런 민원의 날 행사를 했는데 올 10월, 11월은 코로나가 좀 극복됐기 때문에 매주 한 번 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못한 거를 예. 이제 보상하듯이. 그래서 각 동에 예.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예. 밀집되는 곳을 찾아가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을 한번 네. 한두 달 빡시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빡시게랄 뻔했었는데 진짜 힘드셨나 본데요. 아무튼 뭐 소통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요새 국회의원들 대부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이용선 의원님이 살만나는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도 바로 그런 세상을 위한 법들이겠죠.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이용선 의원님의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그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지금까지 무려 3건이나 발의를 하셨습니다. 아, 저도 여기 촬영 한번 갔었거든요. 네. 야, 한 90데시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바로 이렇게 뜨는데 그 옥상에 네. 제가 올라가서 재보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예.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예,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뜰 안의 아파트라고요. 예, 저희 그 신월동 중에서 네. 공항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는 제일 끝트릭쯤 있는 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예, 제가 거기 갔어요. 예, 거기 아마 예. 옥상에서 네, 재봤어요. 아마 재고 또 예. 아마 들었을 건데요. 예. 처음 가신 분들은 무서워해요. 오. 비행기가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떨어질까 혹시 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두려움도 갔는데 네. 소음이 아주 심각하죠. 네. 이번에 우리 원희룡 장관도 처음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목동에서 삼선한 국회의원 장관인데도 거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 가서 보고 아 이런 데가 있습니까? 또 구청장 된 분도 이번에 처음 갔다 오래요.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해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소음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가령 뭐 전화를 통화도 어렵고 아니 그 TV 시청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죠. 좀 흔들 그래서 못 본다든지 일상생활이 힘든 게 있고 또 하나는 공항 그 항로에 있고 공항 주변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거기는 아주 아담한 그 낮은 층의 아파트 내지는 단독주택가밖에 없습니다. 즉 개발을 할라 해도 고도 제한 때문에 재산권 개발이 침해인 어려운 거죠. 그런 재산권 침해가 있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사실 마곡 살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예. 비행기의 바닥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구나. 이제 바퀴가 다 보이거든요. 네. 거기 이제 또 비행기 워낙 많이 다니거든요. 코로나19로 이제 하루 평균 교통량이 2019년 424편에서 2020년 349편으로 줄었었는데 2021년 이후에 다시 421편으로 원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이 문을 여는 6시부터 밤 11시까지
2.4분의 한 번꼴로 굉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이제 90데시벨까지도 이제 김현욱 아나운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60데시벨 이상이면은 수면 장애를 겪는 수준이고요. 80데시벨이면 청력 장애까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공기 소음 지속해서 들으면 뭐 두통이라든지 이명, 뭐 이런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불안, 주의력 저하 같은 정신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 실태 조사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공항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옮기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음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어떤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네. 저희가 5개년 단위로 네. 그 소음도 측정하고 피해 지역에 네. 지원 사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그 코로나 전에 예. 22년 올해까지는 한 500억 규모의 그 지원 사업을 네. 방음창을 설치하고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여름에는 더울 거 아닙니까? 예. 냉방기도 설치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도 있고 예. 4달의 전기료 지원 아. 뭐 이런 식의 지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항 주변에 있는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 연 5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5년은 내년부터 5년은 800억 규모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코로나19로 해서 항공 수요가 격감했기 때문에 네.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매우 사실 주민들의 그 박탈감이 크지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3가지 법률. 하나는 이 취업 과정에서 어떤 우선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입법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나 SOC 같은 걸 네. 지원할 수 있는 국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그다음에 주택 개량 또 주택 개선을 위한 재개발을 할 때 고도 제한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적률조차를 찾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에 서울시가 지금 발표한 게 여기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65층으로 지금 몇 번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남은 50층 여의도 네네. 아파트는. 네네네. 그다음에 목동은 목동 신시라지 14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의 35층. 근데 거기에는 저희 신월동 지역, 소위 비행기 항로에 위치한 지역은 높아봐야 15층에서 12층, 10층입니다. 그러니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또 뭐 모아타운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문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질 않겠죠, 일단은 그쪽. 이게 지금 집을 놓고 1억 남짓 평가받고 25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4억, 또 34평은 6, 7억을 분담금을 예락하니 이런 그 계획서에 대한 설명 듣고 나서는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SOC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는 뭐 이렇게 해서 이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SOC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그런 원칙하에 발전소라든지 그런 시설들에는 주변 그런 이런 보상과 지원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준용해서 지금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다는 말씀. 아까 보니까 드리겠습니다. 법안 핵심 내용 이제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설명. 자, 그러면 현재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전 팀장님 좀 정리해 주세요. 이 건축법, 항공법 네네네. 등 여러 법령에 규정해 놓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보니까 이제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4km 이내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국제 기준 및 항공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57.68m로 일괄 규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이제 13층 이하 건물밖에는 세울 수가 없는 높이 정도예요. 자, 의원님,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의 삶이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지금 사실은 최근 몇 년에 부동산 폭등기를 국민들이 네네네.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신월동 등 주변 지역은 상당히 그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
또 이제 개발에 대한 뭐랄까 이 갈망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공공재개발은 이 정책 제도 개선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막상 그 계획을 세워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보완책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제항공기준이 사실은 1955년에 그 제도가 수립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항공기구 아이카오라고 하는 카나다에 있는 기구에서 24년에 새로운 항공기준 초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25년에 그 기준을 확정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26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간에 수십 년간 소위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항공기술, 비행기 등등 이 기술이 많이 그 신장됐고 그렇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고도 제한도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게 되면 고도도 조금 좀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그 양질의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공항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해외에도 이렇게 역시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 해외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처음에 그 김포공항, 김포라는 표현을 보면 김포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김포공항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국가가 발전하고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심공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그런 사례들이 많죠. 기후위기 때문에 무슨 프랑스 같은 경우 2시간 반 거리, 기차 2시간 반 거리는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는 법률도 통과되고 그 독일과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도심공항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고 옮겨 아예 없애버리죠.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대체로 한 2-3시간 거리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철도를 이용하도록 철도보다 이 비행기가 그 적어도 10배 이상 사실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흐름의 변화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맞아요. 같은 방향입니다. 가령 일본이나 중국 비교하면 하네다나 나리타 공항, 또 간사이 공항이나 이런 오사카 공항이라든지 이런데 이 두 개의 그 수도 공항이 보면 기존에 있는 공항과 신공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방향도 다르고 보통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천공항으로의 통합 가능성 꽤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해서 지금은 항공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통합은 시간이 많이 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용역과 연구를 거쳐서 뭐 하더라도 우선 당분간은 이런 피해 지역에 대한 그 현실적인 어떤 국가의 지원 정책이 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법안 공항 소음 방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용선 의원님의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두 번째 법안은요. 무거운 간병비 부담 국가가 덜어드려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게 아마 그 간병비가 하루 10만 원이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부담이 상당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행법상 간병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의원님. 지금 현재는 통합간병 서비스 하는 데는 일부 지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자와 환자 가족이 개인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노동법이나 또 여러 가지 최저임금 등등 이 기준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간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3만 원 안팎으로 24시간 간병을 하는데 심한 경우는 20만 원까지도 하루 치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300에서 400 사이가 일반적으로 그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심한 경우 600~700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수술하고 이런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훨씬 많은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새는 부부가 다 같이 일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든 어르신들도 사실 일하는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중증 환자나 이런 그 환자가 발생하면 이 돌봄, 이 간병비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 애먹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경제에 치명적이죠. 치명적이면서 예. 사실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네, 도입했던 이유도 네. 치매는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간병 문제가 이제는 그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건강보험에서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제 발의를 네.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팀장, 현재 간병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입니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이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니까요. 일단 유급 간병인의 하루 평균 임금이 2008년 51,728원에서 2018년에 73,334원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유급 간병비와 가족 그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를 보니까 같은 기간에 3조 6,550억 원에서 8조 24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간병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법안을 내셨는데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간병비 지원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얼마큼 부담이 경감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한 100조 남짓이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는 그 꽤 병원을 이용 안 하는 바람에 꽤 큰 흑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만 연말쯤 되니까 또 이용을 다른 방식으로 그 많이 해서 뭐 별로 크게 흑자를 못 봤다는 평가도 받습니다만 지금 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여유가 없다라는 지적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쓸 간병비를 이런 건강보험에서 포함하기는 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환자의 대상도 중증 환자는 범위도 좀 단계적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대도 그것도 시행령으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떻든 건강보험 재정의 여력도 염두에 두면서 좀 넓혀 나가는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와 그 간병 시간 등등은 좀 구체적으로 좀 상황을 봐서 확대해 그러니까 가는 예를 들면 이런 방향적으로. 거죠. 통합간병 서비스도 보면 저도 이제 그 병원에 입원도 해보면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데 중증 환자들은 못 보거든요. 하죠. 못 하죠. 보고 그나마 조금 약간 돌아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하는데 그게 대체로 전체 병원들의 40%가 채 못 돼요.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 범위가 넓은데 그중에 이제 중증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또 가족이 그 감당하는 부분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보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간병 단가나 이 범위 등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서 합리적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크게 봐서 3조에서 8조까지 넓게 보는데요. 24시간 풀간병일 경우에 그게 이제 야간 근로도 있지만 또 휴일 근로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간병의 특성상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간병에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특수 야간 근로, 심야 근로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그 간병 협회 같은 경우도 풀로 그 규정대로 요구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1만 원, 13만 원, 어떤 경우는 20만 원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천차만별이죠. 예, 그것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지금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좀 정밀한 조사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겠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혜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제일 뭐 바라는 바입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그게 지금 여유롭지가 간호사들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전 팀장 이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21년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쳤고요. 공공병원은 의무적으로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96개 공공병원 중에서 85개만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간호간병 통합 병상이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간호 인력 때문입니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그 간호사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그런 실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도 중요한데 처우 개선도 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법안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남은 과제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뭐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그 기대하는 국민들의 반응이 꽤 있었습니다. 네, 언제 네. 시행되느냐, 예. 꼭 통과시켜달라 했습니다만 비용 재정 추계를 먼저 정밀하게 좀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만 보건복지부나 정부 쪽이 일정하게 좀 그 의지를 좀 갖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보험 재정이나 이런 등등의 여유랄까, 예, 현실적인 여력 문제. 이런 것도 예, 좀 예. 보는 이렇게 해서 좀 점점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네네. 자, 오죽하면 이제 간병 파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 사회의료복지 차원에서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노동의 기쁨과 건강한 삶을 열어줄 우리 이용선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금 더 씁시다. 이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뭔지를 먼저 전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그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좀 지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해서 5년간 720만 원을 이제 적립하면은 기업이 1,200만 원, 그다음에 정부가 1,080만 원 적립해서 만기 시 3천만 원의 목돈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서 미래 설계 기반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기업은 우수 인재를 또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700만 원이 나중에 보니까 3천만 원이 되면은 4배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꽤 그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나요? 어땠어요? 이게 네. 그 중소기업 측이나 네. 청년 노동자 네네네. 양측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체로 보면 청년 실업률이 우리 저 일반 실업률 2배가 넘습니다. 네네. 일반 실업률이 3.7% 하면 청년 실업률이 6.3%, 2배가 넘고 이 4년간 최근 4년간 네네. 5만 2천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또 청년 노동자들, 근로자들 15만 명 이상이 여기에 또 가입해서 아주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네.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5년 그 3개월 정도의 장기 근속의 성과를 거뒀고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아주 자산 형성에 그렇죠. 톡톡히 목돈이 마련이 되니까. 그래서 네. 아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데 불행히 또 이게 올해 일몰이에요. 일몰. 응? 사실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덕을 본 제도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청년은 회사에 아니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했는데 다른 데로 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채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정을 붙이다 보면은 더 이제 근무 성취도도 높아지고 일단 5년은 있어야 네, 되니까. 그러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일몰이라니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그 일몰로 지금 끝나는 네. 이 취지를 그대로 뭐랄까 일몰하지 않고 연장하자. 연장해서 계속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기조고요. 예. 거기다 하나 플러스 하자면 그 소위 청년 노동자들 근로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으로 많이 제기하는 게 네. 사측의 그 귀책 사유. 예. 가령 근무하다 보면 네. 중소기업의 그 근로 환경이랄까 환경이 좀 열악한 열악한 경우가 경우도 있죠. 있고 예. 간혹 보면 갑질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그 한 번에 한해서는 이게
평생에 한 번 가입하는 거거든요. 네. 사측의 문제로 기책사유로 있을 때는 한 번에 한해서는 이직할 수 있는 다른 뭐 이런 정도만 좀 보완해서 입법을 했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정부는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내일 처음 공제 플러스 제도인데 이 제도의 설계 방향 그 목적이랄까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서 기존에 있던 제도 일몰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를 뭐랄까 입법을 해서 지속성을 갖는 제도로 좀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5년은 있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갑질하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기회를 한 번은 더 주자 이제 이런 주장이시고 자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하세요?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까도 뭐 설명하셨습니다만 네, 네. 사실 장기 근속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특히 이중률이 워낙 이중률이 워낙 네. 높은데다가 특히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은 본인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렇고 잘 안 보내려잖아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그 인력, 더군다나 그 5년이라면 아주 우수 인력으로 저절로 성장하거든요.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저 장기 근속 그 인력을 확보한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거고요. 지금은 매우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최근 몇 년간은 사실 돈 값어치가 별로 없는 양적 완화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진짜 이 돈이 값어치가 있는 소중한 시대인데 이게 목돈 마련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그래서 이걸 좀 하면서 저는 그 정책적으로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원님의 세 가지 법안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상생하고 잘 살아가 보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세 가지 법안 살펴봤지만 그동안 발의하신 법안들 살펴보면은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외국인 보호소 구금 제한, 인권 침해 개도국에 대한 국제 협력 중단, 아프간 평화 정착과 난민 보호 촉구 등 이 국내 인권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전반기에 예. 외통일을 했거든요. 네.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리고 이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네요. 작년 2월 1일 날 네. 미얀마 쿠데타는 기억하시죠? 예, 예. 그 거의 2년에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적 관심으로서 조금 비껴 있긴 한데 치열하게 민주회복 투쟁을 또 시민 불복종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그 내부 난민 또 외부 난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2천 몇백 명 이상이 그 소위 군부에 의해서 학살당했고 3만 명 이상이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부당하다 또 불법 쿠데타다 민주회복하라 구금자 석방하라 주장은 하지만 이게 실제적인 그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중재와 개입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탄하고 촉구하는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그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활동들을 2년간 끊이지 않고 네네. 하고 있어서 미얀마 그 국민들 특히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네네.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깊은 그 고마움을 네네. 다양한 각도로 입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유, 뭐,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내년에는 어떤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더불어서 덕담까지 이렇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내년 입법 과제의 핵심은 네네.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또 기후 위기 이런 시대거든요. 네네. 이 정말 이 복합 위기가 그 전 세계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와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울 거거든요. 이거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과 입법 작업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제 상임위가 네. 하나는 중소벤처부는 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같은 분들의 어려움들을 그 막는 이 정책과 입법 작업의 주무 그 위원회인 만큼 네. 그걸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평생을 사실은 뭐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그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내고 계신데 앞으로도 쭉 그 동력을 잃지 않고 예.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조면허 수태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한 번쯤 오죠. 예, 그래서 어딘가 좀 의지하고 또 기대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럴 때는 종교도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I'm Christian, 전 캐톨릭. Catholic. 저희 집안은 불교. 아니 어떻게 세 명이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야, 신기하네요. 이거 진짜 놀랍다. 근데 이렇게 같이 셋이서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네. 다 종교가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 종교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가끔은 뉴스나 신문에서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나고 또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종교가 오히려 삶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사연이 바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자기야,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애들은 집에 내버려두고 또 그 법태교인가 뭔가 하는데 갔다 온 거야?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아니,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죄야? 당신 사업은 계속 안 되고 둘째는 아프고 구원받을 길은 법태교밖에 없거든. 신이시여. 그거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애들한테 더 신경 써야지. 나도 다시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지 말고 우리 이참에 법태교에 아예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어때?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고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걱정 없고 어때? 응? 우리 그렇게 하자. 법태교에 아예 들어가서 살자고? 그래도 그건 좀... 이제 우리 힘으로 살기는 힘들어. 법태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자기야 따라해봐. 믿습니까? 미스... 그래 뭐 애써 볼게. 하던 사업이 기울고 둘째 아이까지 아프면서 집안에 악재가 겹친 태랑 씨네 가족. 결국 힘든 일이 계속되자 아내는 종교단체에 빠졌고 태랑 씨가 하던 사업마저 접게 되자 태랑 씨네 가족은 아내가 다니던 법태교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합니다. 박궁금 어제 기도 시간에 안 나왔다고? 저 어제 우리 궁금이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도저히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보세요, 태랑 형제님. 궁금이는 태랑 씨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 법태교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의심되는 발언은 삼가세요. 그리고 궁금이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방에서 반성하도록 하거라. 3일 동안 기도방 문 열어주는 사람은 크게 벌을 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아니 학교 가야 되는 애를 3일 동안 가둔다고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봐요, 당신들 미쳤어? 어머 자기야. 좀 조용히 좀 해.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아니 어디 교주님한테 감히. 태랑 형제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야. 그리고 학교보다 우리 법태교에 대한 믿음을 배우는 게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믿음? 난 더 이상 이런 미친 집단에 못 있어. 교주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사이비 종교 문화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태랑 씨는 결국 법태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완강히 버티는 아내 때문에 아이와 아내는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 태랑 씨는 1년 가까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궁금아, 잘 지내고 있어? 왜 아빠 전화도 잘 안 받는 거야? 내일 학교 앞으로 갈 테니까 아빠 좀 만나자. 나 학교 안 가는데? 요즘 학교 잘 안 가요. 그리고 아빠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뭐? 궁금아, 우리 1년이나 못 만났어. 그런데 왜 아빠가 안 보고 싶어? 아빠는 우리 궁금이 너무 보고 싶은데. 궁금아, 정말 왜 그래? 아빠 만나면 엄마랑 교주님한테 혼나는데. 근데 아빠
나 이제 기도 시간이라 바빠요. 저 끊어요. 아, 궁금하. 기도 시간 다 됐는데 뭐해? 아,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여보세요? 야, 너 엄마라는 사람이 애 학교도 안 보내고 뭐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도대체 궁금이한테 뭐라 그랬길래 궁금이가 나한테 이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 미친 사이비 집단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나올 거야. 가만 안 둬! 우린 법태교의 아들, 딸들이야. 당신이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법태교를 모욕하면 나야말로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야, 그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사연이 1년에 한 몇 번씩은 꼭 맞아, 나와요. 맞아. 그 종교단체 사입이 빠져가지고 네. 가정 파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보게 되는 네.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아내와 네. 내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 너무 끔찍한 거죠. 끔찍하죠. 이 가정 파탄뿐만 아니라 이거는 야, 뭐라 그럴까?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다 망치는 일이거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는 게 이제 급선무일 것 같은데 아이들을 사이비 종교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태령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네. 형사적인 방법도 있고 네, 네, 네. 민사적인 방법도 있는데 네. 우선 아이들에 대한 지금 처우가 굉장히 뭐 학교를 안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3일 동안 네, 네. 기도방에 둔다든지 감금한다든지. 이런 네. 거를 민사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종교 단체를 상대로 해서 신도들이 내가 종교 단체에 속았구나라고 네, 네.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종교 단체로부터 나온 신도들이 종교 단체를 상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신도가 교리에 속았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했는데도 종교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교리 공부를 뭐 강요했던 그런 사건에서 신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실제 이제 태랑 씨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문제는 사실 위자료 돈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럽지. 사이비 종교에서 아이들 아까 보니까 3일씩 막 구속하고 감금하고 학교도 잘 안 보내고 이런 경우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에서는 정확하게 아동학대예요. 이게 종교 활동에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기 때문에 3일 동안 밥을 안 줬다, 그러니까. 금식을 시켰다. 네. 이거는 네. 아동학대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게 했다. 네. 그리고 아빠랑 연락하는 것도 막게 했다.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랑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증명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수사기관에 가면은 더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교단체를 고소하는 거 이거 고발 뭐 물론 진행해야겠지만 태랑 씨가 원하는 거 이제 아이들을 그 단체에서 빨리 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아내가 그걸 원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혹시 이혼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이제 양육권 가져오면 어떨까 싶어요. 이혼하고 양육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양육권을 네.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지금 아내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사전 처분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내가 우선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사전 처분을 신청하시면 이 경우에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해 복리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염려된다라고 하면은 이 아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지만 지금 아빠한테로 양육자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태랑 씨가 이혼하고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내랑 아이들이 있는 이 종교가 워낙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주나 종교단체에서 만약에 아이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종교단체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안 내주면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억지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 만약에 네. 이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유아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또 유아 인도 심판 청구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아 인도 심판을 이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인도 이양 명령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과태료도 또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감치까지 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접 강제 방법도 있고 또 아이가 매우 어린 경우에는
강제 집행, 직접적으로 아이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집행관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네. 태랑 씨가 실제로 네. 양육자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그 종교 집단 내에서 지금 아동 학대 현장이 지금 뭐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 경우에는 아이를 계속 아이 엄마라고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태랑 씨가 고소나 고발 그리고 이혼 이후에 양육권 분쟁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유의할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태랑 씨가 1년 네. 전에 먼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와 만남을 꺼리는 것이 과연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뭐 아이들의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 받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혼 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내 아이를 구해오겠어라고 네. 해서 뭐 야밤에 자기가. 그냥 직접 가서 아이를 딱 몰래. 데리고 왔다. 요 경우에는 또 역으로 아빠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내 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가겠어라고 부모 일방이 마음대로 데려갈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죄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사실 이런 사이비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딴 세상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들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믿음부터 굳건하게 한다면 이 사이비 종교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느새 2022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훌쩍 한 해가 지나갔는데 2022년 힘들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고생은 좀 줄이고 행복은 커지는 그런 법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서 함께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개묘년 토끼띠 새해에 뵙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라!